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방한 사흘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한 뒤 오늘 오후 일본으로 떠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어제 환영 만찬에서는 양국 정상의 건배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만찬 직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효과를 두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 분석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작은 삼성 반도체였고요. 이 마지막은 현대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이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조금 전 11시에 하얏트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백악관에 실황 중계된 이 영상인데요. 저 영상에서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투자한 내용을 밝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감사의 의미를 밝히는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자, 우정엽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만찬장에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계의 또 정의선 회장을 만난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미동맹이 이제 53년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의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 안보 동맹이 이제 확대되고 심화되는 데에는 양국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현재의 발전을 이뤄왔고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해서 또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대등하고 이제 우리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방한 일정과 더불어 어제 만찬에서도 기업인들과의 교류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제 미국 진출에 있어서의 어떤 미국 정부로부터의 도움 이런 것들이 이번 방한에 있어서 물론 안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만 매우 한미 양국 정상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 정의선 회장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6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삼성 등 이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계획들 속속 밝히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And I welcome the billions of dollars of investment that Korean companies like Samsung are making in the United States. Don't forget to vote, Peter. Oh, I'm so sorry. Don't forget to vote. You may be here, but don't forget to vote. 네, 이제 갑자기 뭔가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함께 담겼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만큼 네. 이제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의식한 거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와요. 이제 앞서 분석을 좀 했지만 지지율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하락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제적인 투자 계획 발표가 좀 반가운 소식인 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할 때 이렇게 네. 세일즈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기업인들과 어떤 협력 관계 또는 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삼성과 현대차가 미국에 이 거대한 어떤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안에는 상당히 두둑한 어떤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11월이면 이제 중간 평가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텍사스라든지 네. 현대차가 이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조지아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 중간 선거의 어떤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삼성과 현대차의 어떤 대규모 투자, 그 투자로 매개로 한 어떤 일자리 창출, 이것이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큰 응원과 힘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공적인 서일즈 외교를 이제 하신 분의 이 정상의 어떤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방한 기간에 제일 유명해진 미국인 이름으로 피터가 나오지 않을까. 피터 꼭 뭐 투표하세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 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현대는 6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2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상황이 제 생각에는 이 미국은 뭐 벌써 경제 규모가 뭐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계속 투자를 해주고 그럼 우리나라가 이번에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받는 혜택 같은 것도 있습니까? 투자가 가면 뭐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삼성과 현대가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은 아닌 것이죠. 네. 이러한 투자가 내려진 데에는 삼성과 현대도 그것이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러한 결정이 아무런 점검 없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다고 해서 내린 결정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꼭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측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선물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우리가 아까도 그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항상 1, 2위가 이제 미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이번에 꼭 어떤 미국 기업이 그럼 뭐 삼성과 현대처럼 투자를 약속했냐?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넷플릭스가 한 1억 불 정도의 뭐 투자하는 약정을 이제 하긴 했지만 그러한 개개의 투자 약정보다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게 모두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오늘 오후 일정 중에는 오산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양국 정상이 함께 찾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이제 네. 뭔가 이 방문이 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양국 정상이 함께 찾는 것이 이례적이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읽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은 이제 군사 안보 동맹으로 시작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10위권 규모로 커지면서 네. 경제 동맹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 동맹으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그 정상이 그 협약한 이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 포괄적 전략 동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 안보라는 기존의 동맹에서 경제 기술로 지금 진화를 해왔고 이런 동맹이 굉장히 굳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안보 이 군사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방문하는 항공우주작전사령부입니다. 네. 한반도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계속 유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라는 어떤 이 돌발 변수 아닙니까? 특히나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ICBM을 개발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방어가 어려운데 한미 동맹이 강화됨으로써 군사 안보 동맹이 더욱 튼튼해지겠구나.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이 대남 도발 가능성을 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항공 우주 이 작전사령부 방문은 이 군사 안보 동맹을 튼튼히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지하 벙커를 찾는 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는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뭐 영상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가 또 메인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궁금한 건 또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정세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의 어떤 안보 상갑 협력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제도 얘기를 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일본 뭐 전임자들이 수출에 뭐 어떤 무역 장벽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깨부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당장 일본을 이제 건너가니까요. 이 수출 규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
이런 걸 좀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중재라는 표현은 이제 한일 양국 모두 이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어떠한 형태로 이제 중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점은 한미일 3국 모두 공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의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를 비롯한 양자 문제 때문에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진전이 더디니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마 아직까지는 뭐 내놓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서 보다 적극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제 진행이 된 한미 정상회담의 이모저모를 좀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시작이 되고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새로운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청사 앞에 이제 미국 대통령 전용 차량인 비스트를 타고 대통령이 도착하는 모습들도 하나하나 새로 보였고요. 네. 또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악수도 하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깨도 뭐 두들겨 이런 장면들 포착됐습니다. 상당히 친밀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 무대 그 데뷔이기도 하지만 네. 용산 집무실이 대한민국은 물론 이렇게 세계에 공개된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인 비중이 가장 큰 이 미국 정상이 찾아와서 네.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 용산 시대가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했다 뭐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이후에 첫날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하고 어제는 2시간이 넘는 아주 긴 네. 시간 동안 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찬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이 만남 속에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 과시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회담을 보면 회담이 이 기자 언론에 알려진 계획보다는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90분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113분으로 늘어나서 저도 어제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좀 난감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길게 늘어난 거는 어떻게 케미가 좋아서 두 사람이 할 말이 많아서 늘어난 거였을까요? 아니면 어제 공동선언 이 내용을 보셨을 때 뭔가 좀 이견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각자 정리하는 게 좀 늦어졌기 때문에 회담이 늦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공동선언문은 사실 이미 거의 대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협상에 난항이 있어서 회담이 길어졌다는 것보다는 네. 두 정상이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제정치 관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정책에 관한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일정하게 유지해온 그런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정치 무대에 이제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외국 정부와 어떤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대외 정책관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교류를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로만 보던 입장을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되는 네.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개인적인 차원의 교류가 상당히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제 이제 만찬에도 학계 뭐 대표로 이제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셨으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외교 첫 시험 때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평가 점수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간 이상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주는 무게와 그다음에 뭐
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했거나 안 했거나 그건 뭐 네.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이 될 때는 그 정치적인 경력이 상당히 일천했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외교 무대에 뭐 무리가 있었다라는 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한 국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소통을 하면서 향후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배려를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기업인들이 좀 만날 수 있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런 모습이 네, 좀 네. 연출이 됐었나요? 네, 네, 완찬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만찬 그리고 회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이 두 양국 정상의 케미가 참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목소리 저희가 함께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회담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So thank you again for the welcome, Mr. President. I've enjoyed our conversations and getting to spend some time with you. Matter of fact, we spent so much time we didn't get a chance to speak to the rest of your people. And I'm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the great friendship between our two nations. 네, 이 양국 정상이 짧으면 한 2년 반이고요. 길면은 한 뭐 5년 정도까지도 임기를 함께 해야 보내야 되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관계가 중요할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삼성 공장을 방문한 자리나 아니면 취임 전부터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관심을 보여왔고 그의 연설의 대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할애가 되었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사의 대부분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얘기였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두 정상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두 정상이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데 어제 두 정상이 좀 뜻이 많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뭐 경제와 안보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다. 그래서 경제 안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공동선언에서도 그 화두는 경제 안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입니다. 자, 인태, 인도태평양 줄여서 인태 하는데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외교부 출입해서 요즘 굉장히 이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IPEF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결성이 내일쯤이면 될 것 같은데 출범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득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기존에 많이 들어보던 FTA라든지 아니면 TPP나 RCEP과 같은 무역 협정은 아닙니다. 이제 무역 협정은 여러 국가들 아니면 두 국가 사이에 나의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 테니 너의 시장은 얼마나 개방해라 하는 관세와 무역을 위한 양국과의 협정이라고 한다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는 그것보다는 기존의 무역 질서에서 규제되지 못하고 있던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자. 그것이 이제 공급망 회복, 그다음에 탈탄소, 아니면 이제 부패, 세금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IPEF는 기존의 무역 협정과 달리 이미 어떤 질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뜻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룰을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룰 메이커가 되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는 데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고 뭐 이러한 뜻은 선거 기간 동안 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기로 한다는 결정은 뭐 크게 놀랍지는 않은 그런 네.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IPEF 같은 경우에는 반중국 연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중국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 관계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둔다 이런 방향성을 보였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게 전통적인 그 대외 정책이 안미 경중이라고 해가지고 안보는 미국과 이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그 활로를 열어 나간다. 이런 전통적인 이 로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방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우리의 그 대외 정책 기조가 이 안미 경중에서 이제 안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그리고 기술 동맹으로까지 지금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간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이제 경제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과 협력해왔던 이 관계는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된다라면 그 부분 과거에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던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재설정할 것이냐 네. 이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 이 사안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쭙고 싶은 게 IPEF 관련해서 중국에서 뭐 반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왕이 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얘기했던 내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나 대통령실의 어떤 기조를 보면 중국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내용도 없고 그렇게 민감한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뭔가 근거 없는 낙관론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중국도 예전에 사드 문제 있을 때도 사드 배치할 때도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당시 박근혜 정부 예견을 했지만 굉장히 큰 타격 주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경제에 필요한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국가도 그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익을 영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소위 디커플링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단절하는 의미는 이제 전혀 아닌 것이고요. 이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거의 3천억 불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은 이제 또 본인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뭐 필요 없는 오해는 풀고 또 우리가 아무리 중국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익에 맞는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정부가 중국과도 대화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한미 정상은 이제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유사시에는 미국의 전략 무기를 전개해서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막기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 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이 액션 플랜으로서 어떤 논의가 오늘 있었고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은 그 핵 우산만 얘기되는 거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전략 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졌다라고 하고요, 차장님. 무엇보다 좀 주목이 되는 거는 한미 연합 훈련의 확대 재개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한미 군사 동맹은 약간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이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다 보니까 이 군사 훈련, 특히 연합 훈련이 상당히 축소되고 약화가 됐는데 네. 지금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방안을 매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 해왔던 이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재개하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어떤 그 이 유사시를 가정한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도 적극적으로 좀 전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어떤 있을지 모르는 도발에 대해서 미국과 철저한 어떤 군사 안보 동맹을 강화했다. 뭐 강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 약화된 것을 이제 복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한미 양국 정상은 경제 이 기술 동맹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과거에 이 철저했던 한미 안보 그 연합 체제가 좀 복원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목에서는 또 확장 억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북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제 그 발언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and working toward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ther I would meet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that would depend on whether he was sincere and whether it was serious. 딱 1년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했던 게 딱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인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그때 보면은 판원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는 공동선언문에는 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한미의 이 외교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대북 관련 사안에서요. 북한의 행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 입장을 한미 정상이 이제 같은 인식을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확장 억제에 관해서는 작년 공동선언문에는 미국의 모든 가용 가능한 이제 자원을 동원해서 이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과거 공동선언문처럼 핵 능력과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핵 우산이 더 넓어졌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 표현을 이제 보다 확실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 능력을 사실 뭐 가용 가능한 자원에는 핵 능력이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보다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약속을 이제 보다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2018년 1월 이후 가동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동하면서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전개를 적시해 함으로써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의 도발들이 결코 그냥 묵과되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 정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또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의 부침과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이제 사실 선택은 이제 북한이 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대화에 진정되게 나온다고 한다면 한미 정상은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고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의 준비 태세, 특히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공동선언문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두 정상의 공유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한미 원전 동맹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 결성에 대해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는데 그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였다라면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저런 그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SMR 개발을 공동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 신형 원자로나 SMR 이 개발 수출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도 세계 무대로 이게 진출을 하겠지만 미국과 협력해서 더 넓은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저 SMR이 새로운 한국 경제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개 정도의 이 원자로를 해외에 수출하겠다, 짓겠다 뭐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모습이 또 어떤 뭐 세일즈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 위원님께 뭐 마지막으로 여쭙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어제 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초청하겠다.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답방 가능성 언제로 보십니까?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어서 아마 그때 갈 것 같긴 한데 만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을 봐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의 일정이 일치하는 뭐 그 어느 때라도 양국 정상은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할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평가 위주로 짚어봤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미 정상회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welcoming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Cooperating even more closely than we already do, and help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secure them against shocks, and give our economies a competitive edge. 너무 잘 세분다 우리 비슷하게 통역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의전 비서관을 뽑았습니다. 네, 저희가 뭐 준비한 영상 구성처럼 굉장히 이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 보이고 있네요. 새로운 분들이 오셨죠?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신 것처럼 이 한미 정상 첫 만남부터 만찬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만찬 건배사부터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예의처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생각해 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Even more importantly, we've gotten a chance to get to know one another personally. We shared a lot of stories from our early beginnings, and I think maybe we told each other too much. I don't know. We go together. 자, 훌륭한 친구, 거기에 We Go Together라고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장해찬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예이치의 시를 인용을 해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건배사까지 준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사전 조사나 준비를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서 꼼꼼히 한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예이치의 시구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난 2017년에 그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메달을 수여하면서 이 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눈시울을 붉혔던 장면으로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정을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시구를 이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 준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화답하듯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가는 사이다, 친구다라는 강력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룬 것도 중요하지만 두 분의 정상이, 두 대통령이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아가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앞서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한국을 아시아 순방의 첫 번째 방문지로 택한 점, 그리고 이전과 달리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한 점, 또 상대적으로 과거의 한미 정상회담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게 된 점 등등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았던 지난 2박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예이츠가 아일랜드계 시인으로서 뭐 극작가이기도 한데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아일랜드 혈통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 예이츠 같은 경우에는 영국 통치에 반대하는 이 봉기와 관련된 이런 시구를 써서 굉장히 유명했던 시인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아마 포인트를 좀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만찬 전에는요, 박물관에서 이제 고대 유물들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잠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그 모습 만나보시죠. 저쪽이 남산입니다. 그 남산 이 아래쪽으로 해서 옛날에 미군 기지가 쭉 있었어요. Again, thank you so very much. 네, 이제 영상으로 보이다시피 이제 올림머리 스타일의 흰색 투피스를 입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하는 모습 같이 봤는데요. 만찬 자리에는 따로 참석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중남미 순방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 상호주의 차원상에서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만찬 전에 잠깐 와서 이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이제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흰색 투피스에 이제 올린 머리를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머리를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인사하는 모습들이고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으로 지금 계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통령 뒤에서 한 발 뒤에서 좀 조용한 내조를 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좀 그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혜찬 단장님, 보니까 좀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 관련된 얘기가 좀 흘러나와요. 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고 인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냐? married up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은 여자와 결혼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유머러스한 표현이라고 하던데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 컨텐츠 기획과 관련된 이런 기획 일정들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소식이 좀 들려오네요. 그 예를 들면 메리드 업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가 잘 갔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 세워주면서 동시에 굉장히 개인적인 친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이번에 처음 만났지만 벌써 막 어깨동무도 하시고 같이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바이든 대통령이야 워낙 정치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상 외교 무대 첫 번째 공식 데뷔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인싸 스타일의 그렇게 이 사람 간의 어떤 감정의 거리를 확 줄이는 그런 외교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편하게 주고받게 된 것 같고요.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국내에 주최했던 마크 로스코 전이나 여러 굵직한 이 또 미국 작가들의 전시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국내에 최초로 전시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나름 화제였을 겁니다. 아마 백악관에서 그런 부분도 리포트를 잘 해줬겠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중남미 순방 중인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도 이 교육자로서의 본인의 정체성, 본업을 남편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커리어 우먼 영부인인 것인데 김건희 여사 역시 이 문화 콘텐츠 기획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어떤 직업이 있었던 커리어 우먼 영부인으로서는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공통점과 사적인 유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들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게 일본 가기 전에 그 관련 도록을 선물로 해주겠다. 이 여사 측에서 이렇게 밝힌 걸로 좀 들려오더라고요. 네, 단장님 그리고 저 하나 더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청와대 공개기념으로 열린다고 하는 열린음악회 오늘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참석 여부 검토 중이라는 소식 들리는데 결정된 게 있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 내외의 공식 일정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보안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전에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행보를 중심으로 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 참석을 하시더라도 별도로 뭐 인사를 하거나 무대에 오르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석하신 이 시청자분이나 관객분들께 잠깐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는 것 정도는 하겠지만 마이크를 잡거나 막 무대에 올라서 별도의 식순을 가지진 않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과거 이 대선 경선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당신 후보였죠. 이 프로게임 리그 관전하러 가서 아무런 공식 발언을 하지 않고 뒷자리에서 정말 얌전히 조용하게 관람만 하고 온 게 오히려 그 게이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열린 청와대에서 음악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는 이거 뭐 선거 개입이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말 그대로 국민께 돌아간 청와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더라도 별도의 네. 식수는 안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정도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가 또 네. 이 내부 모습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청와대 이제 거기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셔도 이 건물 안에 직접 보기는 어려우셔서 힘드셨는데 채널 A가 오늘 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이전이 주는 이 부수적인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취재한 기자들도 사실 영부인 집무실이나 영부인 접견실을 볼 기회는 많지 않았거든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채널 A가 저렇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저 보여지는 장면이 저게 영부인이 집무실. 근무했던 집무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제2부속실이라고 해서 영부인의 어떤 업무를 전담하는 이 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집무실까지 따로 뒀던 것 같고요. 이제 집무실 앞에 보면 이제 관련자들과 함께 이제 간단히 회의를 할 수 있는 이 소파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 초대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이 최근에 이 김정숙 여사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저희 이제 그 응접실로 이렇게 접견실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함께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전을 안 했더라면 만약에 영부인이 저기에서 집무를 했더라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어려운 이 공간인데 청와대를 이전하다 보니까 국민 누구나 아 영부인이 이런 곳에서 근무를 했겠구나, 이런 곳에서 손님을 맞이했겠구나. 뭐 청와대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9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채널 A 틀어놓고 꼭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 10분 정도 통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사실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됐지만 그것은 불발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확정적이지 않은 외교 일정이 이렇게 밖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만남 자체가 불발이 돼서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전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일하셨던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 측, 즉 미국 측에서 먼저 뭔가 네. 만남을 좀 요청해 왔던 것만큼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취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도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는 등 네. 여러 가지 사정상 만남 자체는 불발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전화 통화를 나눈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에 전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이번엔 굉장히 상징적인 또 선례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화 통화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은 친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동안 이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 왔던 그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의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자홍 차장께서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의 이 실무 그 국빈급으로 방문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은 사실 외교적으로도 그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 함께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문제를 같이 논의한 인연이 있다 보니까 네.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뭐 이렇게 선물도 뭐 교환하고 이제 이런 그 일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분간의 통화가 나쁜 그림은 아니죠. 다만 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대북 특사로 고려되고 있다 이런 설레발만 없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워낙 그 주위에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 소위 입방정을 떨다 보니까 이 10분간의 화기애애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좀 의미가 퇴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임 기간 내내에도 참모들 덕을 별로 못 보셨던 것 같은데 퇴임하시고 나서도 참모들 때문에 이런 좀 구설수에 오르내리시는 걸 보니까 제가 지지했던 분은 아니지만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인 평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소식 그리고 어제 있었던 만찬 이모저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는 10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가 이제 공식 이 선거 운동한 지가 사흘째인가요? 나흘째군요.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판세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율을 보면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요. 차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1%였던 게 29%까지 갔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이제 공천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천의 풀네임은 공직 후보자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할 테니까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을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해준 정당의 지지율이 높다라면 그 추천받은 사람도 굉장히 응원이 되고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은 네. 그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인물 경쟁력이 탁월하지 않는 한 정당 지지율을 크게 넘어서는 어떤 이 표를 모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이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에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당 지지도에 이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지방선거의 성격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면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53%고요. 새 정부 견제가 36%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소 마음이 급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변호사님?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다 예상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새 정부에 대해서 힘을 몰아줘야 한다라는 여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도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악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박원주 의원과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께 실망감을 주게 돼서 네. 결국에는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야당으로서는 뭐 이거 어려운 선거라는 거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국민들께 더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지 그 부분을 더 고려해서 정말 좀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 그것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제 영남권을 찾아서 오늘 집중 유세를 하고 또 이 야권에서는 수도권, 뭐 인천 아직 조금 이렇게 승세를 잡긴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곳을 찾아서 집중 유세를 오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야당에서 이 뭔가 깃발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공기업 민영화 반대 그리고 반일 등의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 얘기 들어보시죠.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새 정부 들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 내린 적도 없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KTX와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민간에게 팔자고 주장하셨습니다. 국민적 반발이 드세지자 이준석 대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일단 도망가자는 말로 들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민영화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는 민영화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이 주장이 이런 겁니다. 민영화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일 관련 이슈까지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네, 일단 재밌는 게 저 화면을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 마이크에 막말 정치인 아웃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민주당에서 대체 몇 명을 아웃시켜야 될지 참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먼저 들고요. 민영화 관련해서는 전혀 뜬금없죠.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과거에 본인의 책에 일정 부분 이제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지분을 민간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견제와 감시 속에서 공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에게 혜택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기술했던 것인데 이게 현 정부 차원에서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만들 때나 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설계할 때 단 한 번도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굵직한 이슈라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지금 원내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건 정말 제2의 광우병 선동, 제2의 생태탕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이 핵심 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될 일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이걸 바꾸면 국민들이 그 거짓말한 말바꾸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판을 하시겠죠. 그런 고로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향후 5년 동안 적어도 철도나 전기, 공항 같은 핵심 국민 어떤 기간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워낙 공격할 만한 거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를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꼬투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한 꼬투리입니까?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은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한 30~40%를 민간에 팔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었거든요. 사실 김대기 비서실장 하면 MB정부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MB정부에서 그동안 공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해 오다가 잘 안 됐었던 거 국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MB정부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김대기 비서실장 입에서 뭐 민간에 매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민영화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MB정부 때 인사들이 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갔는데 다시 시작되나 보다라는 당연히 걱정을 하실 수 있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고려된 바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고려되는 바가 없는지를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셔야겠군요. 네, 자, 이 선거 이제 지역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소식인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선 후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뛰고 있는 아주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세간의 이목을 굉장히 많이 끌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45.8이고요. 윤영선 후보 49.5입니다. 차장님, 네. 5차 범인의 접전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눈에 띄는 여론조사죠. 왜냐하면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전국을 돌면서 이 지지를 호소했던 대통령 후보 낙선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를 이 계양을에서 25년 동안 그 묵묵히 일해왔던 후보가 앞선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저 여론조사는 지금 출렁이는 그 인천 계양을 민심의 이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저게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그 이전의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저 조사가 과연 투표 날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냐. 더더군다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응답자의 합의지만 투표 결과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신 분들의 합의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참고 지표로서 좀 유심히 지켜보는 이게 참고 자료 정도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접전을 벌이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워낙 또 거물급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 왜 이렇지? 약간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계양을 분위기가요. 그렇게 야권에 좋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보면은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 유세 현장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현장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변을 당한 이재명 후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머리를 훔치면서 이제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인데, 오늘 던진 남성,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큼은 좀 안 좋은 행동이긴 했지만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조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재명 효과를 노렸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 자체부터가 뭔가 봉변을 당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효과 있습니까? 사실 이게 개인의 역량이나 뭐 후보 자체의 뭐 능력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도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셨겠지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적인 실망감의 표현이시거든요. 근데 그 국민적인 실망감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이 지금 많이 또 실망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한덕수 인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근데 가결해 줄 것이냐 부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많은 경론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새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일할 기회를 주자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가결을 해주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지신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요. 전통 지지자 측에서도 이거를 왜 가결해 줬느냐, 부적격자임에도 왜 민주당이 다른 입장이 치느냐에 대해서 실망하신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당에 대한 실망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이제 어떤 뭐 역풍이나 후폭풍들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후보 자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해서 뭐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지방선거 국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제 개항을 더 많이 다니면서 또 선거를 하면서 또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호소를 해서 뭐 회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이 11일 남은 이 기간을 잘 봐야겠군요. 네, 민주당에는 그런데 이런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강성 지지층이고요, 일명 개딸, 그러니까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집회도 열었는데요.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저희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무거운 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들려주시는 목소리들 조금 더 가까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위원장이 민주당을 설득해서 데리러 온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차장님. 그런데 네. 이렇게 내부에서 사퇴의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이 열흘 남은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내분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정당에게도 좋지 않고 박지원 위원장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질서 있게 당이 재편이 됐으면 이제 저런 모습이 없을 텐데, 아직 그 이제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뭐 비판하는 자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비판이 너무 거세지다 보면 내분으로 비춰서 오히려 지지하려고 하는 야권 지지층까지도 좀 실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박지원 위원장에게 되게 좀 안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위 개딸들, 이제 개혁의 딸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 후보가 근데 박지원 위원장과 단장님 굉장히 그 유세할 때도, 대선 유세할 때도 많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척을 지게 된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주인이 없어요. 대주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라 하여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좀 강성 페미니즘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야당으로서 정부와 세게 싸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최강욱 의원이나 뭐 박안주, 심지어는 박안주 의원 제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군웅할거 시대인 셈이죠. 아직까지는 이재명 상임고문 후보의 리더십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만에 하나 안 좋게 나온다면 그야말로 여러 개파가 사분오열하는 양상이 드러날 것 같고요. 저는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에 채널A와의 인터뷰 내용은 참 정제되게 잘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 개딸들, 이 소위 말하는 자신을 반대하는 개딸들 2030 아니고 50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해도 당의 지도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지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편가르기라고 갈라친다는 거. 그런 실수를 선거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만회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듣는 50대 당원들은 또 기분 나쁘겠죠. 50대가 사실 인구 비례상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지금 축을 차지하는 유권자 지형인데 아니 50대가 뭐 죄야?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없는 분에게 너무 무거운 왕관을 민주당이 무리해서 씌워줬던 것이 아닌가. 이제 비대위원 정도로 좀 경험을 쌓으면서 이런 어떤 정치에 입문했다면 지금 같은 여러 논란은 좀 덜 일어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경기지사 여론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나오다시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46%고요. 김동연 민주당 후보 38.5%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결과의 조사 결과고요. 변호사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이제 김동연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이 경기도 이전의 성남시입니다. 어제 성남시에 가서 지지 연설을 하고 뭐 유세를 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남하면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좋은 이미지나 그리고 또 성남시장으로서 했던 또 행정적인 성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이재명이 일 잘하는 시장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지지율을 같이 모아서 김동연 후보도 경기도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로서 그 사람을 뽑아달라 이제 이런 유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어떤 이 얘기의 결은 야권이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 이런 분석들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야권에도 그래도 어떤 이 결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또 과거의 친노, 친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이 소위 진보 세력들이 여기서 또 결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제 이 자리에 찾아서 마지막 이제 국무총리였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거기서 이제 또 협치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에 어떤 진보 진영의 결집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모아져서 그 정권을 창출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 패적과 다름없었던 이 친노무현 진영 인사들이 대거 정치권에 다시 복귀가 됐고 거기에서 대표 주자로 선발해서 두 번의 이 대통령 선거 끝에 이 집권에 성공한 것이 친문 진영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5년의 그 소임을 이제 다 마치고 양산으로 이제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추모식을 계기로 해서 다시 지지세를 모으겠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좀 훼손하는 겁니다. 왜 이제 영면하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임기를 다 마치셨는데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것은 좀 과도한 욕심인 것 같고요. 이제는 말 그대로 전직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노 전 대통령이 그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 외쳤던 이 협치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로 좀 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열흘 남은 지방선거 이슈 분석해봤고요. 내일 열리는 추도식에서 어떤 모습들 포착될지는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 이 시설의 접촉 면회를 내일부터 당분간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장합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상황에 따라서 접촉 면회가 확대 또는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엔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 후보자는 주로 대미 업무를 담당했던 외교관 출신으로 과거 정부에서 국방부와 청와대를 두루 거친 외교 안보 전문가입니다. 목요일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지만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지도 관심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현수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칩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조 씨는 지난달 삼성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네, 홍앵커, 어제 낮에는 완전 초여름 날씨였는데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더 덥습니까? 네. 서울 낮 기온 27도고요. 대구는 32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기온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쾌적하겠습니다. 32도라니. 네,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동과 경북 산간, 경북 북부 동해안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지만 우박이 떨어지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박 조심하셔야죠. 시설물 사고나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종합 한번 해주시죠. 네,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주간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한 30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목요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